중국이 이제 무역 규모가 한 6조 달러 정도 돼요. 그 미국이 정부의 1년 예산이 6조 7천인데 거의 미국 정부 예산 수준만큼 무역을 하는 거죠. 근데 가만 보면은 중국의 무역 규모가 대단하다기보다는 중국 정부 예산 규모가 대단한 거라는 생각이 더 들어요. 그만큼 이제 미국 그 GDP에서 정부 비중이 상당히 크고 얘네가 돈을 늘리느냐 줄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변화가 이제 심한 거죠. GDP 변화가 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로 전에 바이든 정부가 엄청나게 정부 재정을 풀어가지고 경기 부양했던 것들 이런 얘기들 제가 많이 들었던 거고 아무튼간에 중국의 무역 규모가 6조 달러 정도 되는데 한국은 그거의 한 5분의 1 정도 되는지 1조 2천 정도 되거든요. 1조 2천억 달러 정도 격차가 상당히 큰데 중국의 수출품들을 딱 보면은 뭐 기계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뭐 화학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그리고 스마트폰 것들 같은 것들, 컴퓨터 이런 것들, 뭐 컴퓨터 뭐 중국이 거의 전 세계 한 80% 이상들을 지금 다 생산하니까 뭐 아이폰도 마찬가지죠 스마트폰. 근데 이런 것들 가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수출품하고 다 겹칩니다. 사이즈는 우리나라의 5배인데 이게 다 겹쳐버린 거죠. 이 시장을 얘네들이 하마처럼 다 지금 잠식해 갖고 있는 이미 잠식이 된 상태죠. 저는 우리나라 환율이 다시 1200원대로 못 간다고 보는데 이 1400원대 와서도 지금 못 내려가는 이유 중 하나가 점점 그 중국의 시장 잠식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을 더 투자하기가 이제 주저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남은 그 희망이라는 게 반도체 D램인데 D램마저도 지금 SMIC라든가 이런 여러 반도체 업체들이 이제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벌써 전 세계 점유율이 10%대까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이게 정말 빠르게 올라올 것 같고 트럼프 일기 때부터 계속해서 중국을 때리면서 무역 관세를 이제 퍼부었고 그리고 바이든 정권 들어서도 계속해서 뭐 화웨이라든가 여러 기업들을 그 무역 제재를 했잖아요. 하지만 중국은 그 사이에 한국만큼 산업을 고도화시켰습니다. 이렇게 1기 때도 실패했는데 2기 때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저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유리한 상황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볼 때. 뭐 아시겠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고 정부 재정은 올해 이제 3월달에 한번 셧다운 가능성이 있었는데 넘어갔는데 또 8월달, 9월달쯤에 한 번 더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올해 두 번의 셧다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정을 마구마구 바이든 때처럼 풀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경기가 좋으면 전쟁을 해도 뭔가 싸울 수 있는 힘인 건데 경기가 둔하고 있다면 쉽지 않거든요. 그게 또 정부가 계속해서 푸시했던 그런 GDP 상승, 경제 기초 체력이었다고 하면은 더 지금은 상태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불리한 상황이고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기 때 그 한번 경험했잖아요. 중국도 그렇고 여러 나라들이 관세에 대해서 한번 그 학습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도 맞서서 싸우고 있죠. 미국이랑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도 지금 장난 아니에요. 캐나다는 진짜 전쟁까지 하고 싶을 생각. 전쟁하면 뭐 당연히 캐나다지긴 하겠지만 캐나다에 사시는 분들이 캐나다인들이 참 보면은 자존심이 되게 강해요. 너 미국 사람이냐 물어보면 나 전혀 아니다. 난 캐나다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캐나다 부심이 상당히 높은 그런 분들인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너 차이니즈냐고 물어보면 되게 싫어하고 일본인이라고 물어보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런 거 약간 비슷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캐나다 분들은 미국하고 한 통속으로 이렇게 엮이는 걸 되게 싫어요. 일단 캐나다 자체가 굉장히 깨끗하고 더 백인 비율도 높고 하다 보니까 근데 미국은 좀 다민족 국가고 사건 사고도 많고 뭔가 슬럼도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깨끗한 민족이야. 우린 유럽 혈통들이 상당히 많기도 하고 약간 그런 그런 의식이 있다고 해야 되나? 우리는 이제 미국이랑 약간 엮이는 게 싫다 이렇게 생각들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여러 나라들이 뭐 굴복하는 나라들 있죠. 약간 힘없는 나라도 굴복하는데 동맹이었거나 이런 나라들은 상당히 세게 나가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2달 만에 지금 역전됐어요. 부정이 됐거든요. 부정된 상황이고 결국에는 그 관세 정책이 실패한다는 건 뭐냐면 관세를 많이 철회하거나 아니면 관세를 너무 세게 밀고 나가서 경제가 망가지거나 둘 중 하나인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은 관세를 굉장히 많이 삭제를 하는 그런 분위기죠. 트럼프가 이제 그 대선 후보자 시절에는 공약이 그런 게 있었죠. 모든 국가들한테 보편 관세를 때리겠다. 10%에서 뭐 25%까지 보편 관세를 때리겠다. 10% 일단 깔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제 오늘 나오는 얘기는 이거가 아니죠. 전 세계 249개 정도의 국가가 있는데 트리플 J는 앞으로 이제
이 나라를 다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잠깐 쉬고 있긴 하지만 더티 15 그냥 가장 무역 비중 그 무역 흑자를 가장 많이 내는 미국 상대로 이런 15개 나라를 꼽아가지고 여기 집중 관세를 때리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200 대상 국가가 그래서 관세 대상 국가가 249개 국가여서 15개 국가로 확 일단 줄었어요. 4월 2일 날. 그 더티 15에 당당하게 우리나라도 랭킹 6위로 들어가게 될 것 같고 이 더티 15 국가들을 하나하나 몇 명을 보면은 적성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그 중국도 있긴 하죠. 뭐 여러 나라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동맹국들이에요. 그 트럼프가 동맹국들을 되게 싫어하잖아요. 동맹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 마음을 좀 이해를 해요. 왜냐면 동맹으로 했는데 무역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돈을 다 뺏어가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타당하긴 한데 근데 무기도 굉장히 많이 사주고 있고 에너지도 많이 사주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꼭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또 국제적으로 볼 때 국제의 논리가 힘의 논리긴 한데 또 돈으로 돌아가기도 하지만 근데 동맹국들이 미국의 편들을 많이 내주면서 미국의 리더십들을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도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미국한테 계속 때려도 맞고 미국이 우리나라 뭐 미사일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를 가지고 족쇄를 이렇게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글로벌리 미국의 어떤 입장들을 상당히 많이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정권이 좌파든 우파든 어쨌든 간에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을 늘 이제 지지하는데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아메리칸 퍼스트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홀로 그냥 독자적으로 이제 진행했다. 경찰 국가 안 하겠다. 아무튼 간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더티 15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거기 들어가면서 브로드하게 한 10%대 보편 관세를 전 세계 국가에다가 다 이렇게 뿌리려고 하다가 지금 15 국가들한테만 집중적으로 이제 10에서 25% 중국 같은 경우 65%까지 때리다 뭐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난리 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체 그 상장 기업들의 그 마진율, 영업이익률이 5%가 안 된 상황인데 관세를 뭐 10에서 25%까지 맞아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더티 15에 대해서 둔감한 것 같아요.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불도 지금 큰 문제긴 한데 지금 경제 산업 전반의 산불이 지금 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가 200억 달러 그러니까 거의 30조 정도 되는 돈을 미국에다가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다. 미국 우린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이제 이 뉴스를 듣자마자 한숨을 내쉬는 사람이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은 이 30조짜리 공장을 미국에다가 세우는데 이거는 10조 정도 투자해서 울산에다가 세우면은 충분히 비슷한 캐파 정도의 공장을 지을 수가 있어요. 현대차가 지금 되게 잘 나가는데 1년에 10조 정도 이익이 나거든요. 이 3년치의 이익이 저기 다 들어간 거예요, 지금. 공장 하나 짓는데. 글로벌리 매년 10조씩 버는데 이 3년치가 미국 공장에 이제 딱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미국에서 돈을 얼마나 벌겠어요. 그 현대기아차가. 이거 다 회수하는데 10년 이상 걸립니다. 거기다 감가상가 공장에 감가상가까지 있을 거고 그러면 10년 더 이상 걸리겠죠. 게다가 미국에서 공장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휴머노이드 다 때려박는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걸리고 인건비부터 해서 공장 유지비 차를 다 만들어가지고 탁송비 같은 것들 이거 비교가 안 돼요. 같은 차를 만들어도 미국에서 만들게 되면 마진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기업들 GM, 포드, 클라이슬러가 자동차를 미국에서도 만들긴 하죠. 디트로이트에서도 만들긴 하지만 이거를 멕시코에서도 만들고 뭐 다른 인도라든가 뭐 동남아에서도 만들고 중국에서도 만들고 다 공장을 다변화한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미국에서 공장을 세워서 자동차를 만들면 마진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미국에서 공장을 지어가지고 마진이 많이 안 난다면 우리나라 현대 뭐 포니가 뭐 80년대부터 아마 들어간 걸로 아는데 그때부터 그러면 미국에다 공장을 세워가지고 자동차 생산해서 판매를 했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현대차 공장, 기아차 공장 같은 경우는 멕시코에도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현대 기아차가 현금 보유고가 30조 정도 되는데 이 30조 정도의 돈이 다 쓸려가는 거예요. 미국으로. 그렇게 되면은 돈이 이제 없죠. 현금이 없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정부가 이제 뭐 3년 9개월 정도 남았는데 한 2년 정도만 지나면 레임덕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제 관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소나기만 피해보자, 지나가기를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총대를 세게 메고 현대기아차가 나선 것 같아요. 뭐 공장을 짓는다고 하는데 이게 뭐 하루 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몇 년 걸리잖아요. 뭐 짓다가 한 10조 정도만 투자하다가 이제 말 수도 있는데 트럼프가 이제 취임한 지 2달밖에 안 된 상황에서 너무 세게 들어갔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제 친구가 기아 EV6를 한 3년 동안 10만 킬로 정도 달리고 얼마 전에 이제 작년 말에 이제 모델 Y 테슬라 모델 Y 대란이 있었어요. 대란 중국
그 중고차가 아니라 구형 모델 떨이할 때 그 친구가 그걸 잘 잡았다고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거 하나 살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친구가 그걸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모델 Y 구형을 탔는데 우리나라 이제 주니퍼가 올해 안에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구형을 타봤는데 와 확실히 달라. 특히 자율주행 기능이 비교가 안 됩니다. 그 현대기아차의 전기차들의 자율주행 그 수준을 보면은 그냥 주행 보조 장치 정도 수준인데 테슬라 와 장난 아니더라고요. 너무 갈 길이 멀고 친구가 성토한 거예요. 3년 동안 EV6를 몰면서 겪었던 그런 불편함들 그리고 지금 모델 Y도 거의 1만 킬로 정도를 탄 것 같은데 비교가 너무 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이제 집은 전주고 회사가 군산이어서 왔다 갔다 하루에 얼마더라? 한 100km 이상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주행거리가 긴 편인데 자율주행 기능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비교가 많이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공장을 짓는 문제보다 너무나도 많이 뒤처진 그 자율주행 쪽에다가 투자를 지금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현대기아차가 지금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중국에 있는 그 자동차 기업들의 자율주행 성능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다는 거 아시잖아요. 테슬라만큼은 아니지만 적어도 현대기아차보다는 훨씬 위에 있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이미 로보택시 같은 그런 무인 택시가 중국 여러 도시들에서 이제 서비스 된 지가 몇 년 됐고 공장을 더 짓는 것보다 이쪽에다가 좀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술에 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정몽구 회장 아버지인 정몽구 회장이 저 옆에 여기 코엑스 보이거든요. 삼성동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한전부지를 10조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물론 그게 15년 전쯤 이야기니까 좀 그렇긴 한데 만약 그때 당시에 전기차에 대한 투자 자율주행에 대한 투자를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그 정도 10조 이상의 돈이 테슬라는 그 전기차에 투자를 했고 자율주행에 투자를 했거든요. 아마 100조 정도 투자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땅을 사면서 뭔가 많이 뒤처지게 된 거죠. 그래서 뭐 고성능 그 버전인 N 라인 같은 경우에도 2020년 좀 전에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차들도 만약에 2013년, 12년 이때 나왔다고 하면 굉장히 괜찮았을 것 같은데 너무 늦게 나왔죠. 물론 지금 내연 기관의 시대가 지나가긴 했지만 그 노하우라든가 기술력들이 전기차에도 그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뭐 서스펜션 기능이라든가 차체 제어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전기차에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쩌다 보니까 운대가 잘 맞아가지고 현대기아차가 생산량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면서 전 세계 3위 정도까지 랭킹 올라갔잖아요. 뭐 2위 따라잡는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기차가 너무 안 팔린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율주행과 전기차 기본적인 그런 성능 차이들, ICCU 문제도 아직 해결이 다 안 된 것 같고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차가 서버리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CPU 같은 경우에 멈춰버리니까 상당히 큰 결함이거든요. 뭐 중국차가 불타오른다 막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예요. 차가 서버린 거는 불타는 횟수보다는 차가 서버리는 횟수가 더 많은 거니까 또 그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중국차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중국차가 몰려온다, 장난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악플들이 많이 달릴 걸 예상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도 중국 전기차 안 삽니다. 왜 삽니까? 근데 저는 안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내 취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켓을 봐야죠. 마켓.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내 취향보다는 마켓을 봐야 돼요. 작년에 중국 전기차가 1,300만 대가 전 세계적으로 팔렸어요. 그에 비해서 한국의 전기차는 30만 대가 안 팔렸어요. 1,300만 대 대 30만 대잖아요. 이 비교가 됩니까?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 볼 때는 왜 한국 전기차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중국차를 까기 전에 왜 중국차는 저렇게 많이 잘 팔리는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BYD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현대기아차는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되나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능의 문제인지 가성비의 영역인지 뭐가 문제인지를 고민해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 한국 차들은 두 가지가 다 안 된 것 같아요. 완전히 이제 고성능 차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팔린 것도 아니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가장 많이 파는 기업이 BYD가 될 거예요. 100%. 왜냐면 작년에는 그 테슬라랑 BYD랑 177만 대 거의 비슷하게 팔았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2년 연속 자동차 판매가 정체였고 BYD는 전년 대비로 한 35% 정도가 매출 뛴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뭐 20% 정도만 올해 뛴다고 하더라도 격차가 확 커진 거죠. 이거는 순수 전기차만 봐도 지금 그 기준을 얘기한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중국 전기차 사라, 중국 그 전기차 주식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다. 이게 상당히 위협적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중국이 위협적이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리플들 단 거 보면은 아직까지도 좀 뭐랄까 문명 개화
이런 계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계몽이 되신 분들이 상당히 아직도 없구나. 아직도 방구석 전문가들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중국 주식에 투자하지 않거든요. 예전에는 많이 했어요. 큰 수익을 본 적도 있고 하는데 미국 주식만으로도 상당히 그 벅찹니다. 여러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 증시, 국장, 중국 증시, 홍콩 증시 다 하시잖아요. 뭐 넓게 투자하죠. 코인까지 다 해서. 이게 전문가적인 그런 투자입니까? 아니면 비전문가적인 투자입니까? 그냥 모멘텀 투자 아닙니까? 성과가 정말 잘 나오려면요. 내가 잘 아는 바운더리 안에서 투자를 압축해서 그쪽으로만 투자하시면 돼요. 천연가스 날아간다고 천연가스 하지 마시고 갑자기 아이온큐가 다시 반등한다고 해서 거기 들어가지 마시고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우물을 좀 깊게 공부해서 그렇게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만 파고 있고 가끔 이제 국장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2017년 이후부터 국장은 딱 절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9년 동안 국장이 없었기 때문에 국장을 잘 모르고요. 미국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지금 뭐 관세 때문에 어렵다 얘기하는데 미국에다가 계속해서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뭐 저 같은 경우는 AI 버블 얘기를 계속해서 해왔잖아요. AI 인프라 투자가 너무 심각하다, 너무 크다, 너무 투머치. 특히 딥시크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기업에서 담당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너무 큰 투자다. 딥시크 같은 그런 효율적인 모델이 나오게 되면은 결국은 이 인프라 투자가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했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월가라든가 제가 좋아하는 채널 중 하나가 안될공학인데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딥시크 같은 게 나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이런 서비스를 원하면서 칩에 대한 그런 사용량의 폭증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 지금 엔비디아 주가를 보시면 아시죠. 그리고 사티아 나델라 MS CEO가 이번에 거의 엄청난 규모의 그 서버 증설을 취소를 했어요. 미국이랑 유럽에 있는 거. 그것 중에 투자 더 하려고 했는데 투자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알리바바의 CEO 같은 경우는 거의 미국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과잉 투자 논란이 있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며칠 전에 샘 알트먼이 본인의 이제 블로그에다가 올린 글을 봤는데 최근 2년 동안 AI 알고리즘의 획기적인 그런 발전 때문에 챗GPT의 그 효율성이 150배가 증가했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기존의 칩을 150개 쓸 거를 한 개만 써도 된다. 이 정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못 올라간 거고 제가 지금 한 그 엔비디아 시총이 3조 달러 정도 되는데 2조 달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어차피 그 AI 인프라 붐은 올해가 정점이고 역사적 정점이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유지 정도. 그리고 엄청난 그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페이스북만 하더라도 연 100조, 올해 100조 정도를 칩을 타겠다고 하는데 그 뒤는 제가 볼 때는 뭐 10조, 20조 뭐 정도 수준?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알리바바도 올해 52조를 투자한다고 하더라고요. 와, 진짜. 우리나라는 조 단위 투자를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죠. 근데 그래도 미국에 대한 투자는 지속이 돼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